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생제를 처방해도 잘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을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천연물인 신선초에서 발견했습니다. 세균의 활동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신선초 추출물을 활용해 항생제 내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부당하게 특허를 출원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당 특허 출원이 적발되면 특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2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상용화됩니다.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선보일 5G로 인해 과연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눈으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액체나 기체 안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작은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건 현미경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신비한 미세 입자의 세계와 이를 가능하게 한 현미경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항생제를 처방해도 잘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내성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천연 약초에서 찾아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웨덴의 한 비영리 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인류를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항생제 내성을 꼽았습니다. 지난 2016년 영국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50년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암보다도 인류를 더 크게 위협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문제. 국내 연구진이 신선초 혹은 명일 여부로 잘 알려진 약초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신선초에서 추출한 물질이 대표적인 세균 가운데 하나인 황색 포도상구균의 활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버린 균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의해 사멸됩니다. 직접 죽이진 않고 가지고 있는 그 공격 무기만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내성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황색 포도상구균의 감염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이라고 해도 이 물질을 사용하면 활동성을 잃게 돼 더 이상 병을 일으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성균에 감염된 곤충을 대상으로 실험해봤습니다. 72시간 후 천연물을 주입하지 않은 곤충은 20%만이 살아남은 데 비해 이 물질을 넣은 곤충은 100% 생존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천연물을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확보해 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를 기반으로 내성 걱정 없는 항생제 개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중국 정부가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아기를 태어나게 해 논란이 된 과학자 허젠쿠이의 연구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시난핑 중국 과학기술부 부부장은 CCTV와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부가 허젠쿠이의 과학 연구 활동을 임시로 중단시킬 것을 해당 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부부장은 특히 허젠쿠이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 부부장은 생식을 목적으로 한 인류 배아 유전자 편집은 중국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번 일은 법규 위반뿐만 아니라 과학윤리의 마지노선까지 깨버린 놀라운 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가락과 손바닥 힘을 이용한 한방 물리치료 추나요법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단계적으로 한방 분야에도 건보 보장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추나요법은 손가락과 손바닥 힘으로 비틀린 척추나 관절, 근육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한방 물리치료법입니다. 정형외과에서 하는 물리치료 못지않게 어깨나 팔다리,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의원과 한방병원 간 비용은 최대 2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50%로, 복잡 추나 가운데 디스크와 협착증 외의 질환은 80%로 정했습니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1년에 20회 이상 받을 수 없게 했고 한의사 1명이 하루에 추나 치료를 할 환자 수도 18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체 건강보험 급여 가운데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에 그쳐 보장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때문에 첩약급여화와 함께 우선순위로 거론돼 온 추나요법의 건보 도입을 위해 지난해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한방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의원 53%, 한방병원 33%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방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근골격계 환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협회는 검증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많은 연구 데이터와 논문과 비용 효과성을 따져서 급여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나요법은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한의사협회는 종합적 판단의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추나요법에 대한 이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한 거지 특정 국가를 지정해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추나요법의 효과성은 해당 연구로 충분히 입증이 됐다라고. 의사협회는 필요하면 집단행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한방행위는 단계적으로 건보 보장률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단계는 첩약급여화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100년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3에서 5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MO는 다음 달 2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에 앞서 펴낸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망치는 지구기온 상승을 최고 2도로 억제한다는 2015년 파리 협정의 목표를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가 다시 기록을 경신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세기 말 지구기온은 섭씨 3에서 5도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극에 있는 온실가스가 햇빛을 막아주던 눈과 빙하를 녹이고 북극 지역에서 유독 심한 온난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울산과학기술원 국제공동연구팀은 최근 북극 일부 지역 온도가 평년보다 무려 30도 이상 상승하는 등 유독 심한 온난화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북극 고유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북극에서 햇빛을 반사하던 눈과 빙하가 온실가스로 인한 온도 상승 때문에 녹으면서 햇빛이 그대로 토양과 바다의 표면에 도달해 온난화가 가속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극 온난화가 범지구적 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해 부당하게 특허를 출원한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 성과를 정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부당하게 특허 출원한 사례를 조사한다며 우선 조사 대상 1,100여 건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 특허 출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특허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세울 계획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저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연구자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명단에 우리나라 과학자분들도 사실 상당 부분 좀 포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우선은 이 글로벌 데이터 분석 업체가 있어요. 클레레베이트 애널리틱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14억 개의 논문 인용 정보를 제공하는 예.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나온 정보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이 과학의 각각 세부 분야에서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각 10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의 논문을 쓴 과학자, 이런 과학자들을 세계에서 예.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이렇게 꼽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인용 횟수가 이 영향력과 연관이 되는 이유를 좀 얘기를 드리면요. 세계 각지의 이
동료 과학자들이요. 예. 지금 이 해당 논문의 결과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네. 결과에 대한 결과를 인용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인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연구 논문들을 좀 뭐 뒷받침하거나 혹은 네. 연이어 이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용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연구고 잘된 연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선정된 과학자들이 더욱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럼 올해 선정된 상위 1% 과학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전 세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6천 명이 상위 1% 연구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우선은 미국이 2,639명으로 가장 많은 수의 예. 연구자를 배출했고요. 뒤이어서 영국과 중국이 이어졌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일이 굉장히 과학 강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독일을 제치고 3위에 차지할 정도로 최근 이 과학 분야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그러네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한 6천 명의 과학자들은 한 60여 개의 국가에 각각 소속되어 있는데 그 세계 상위 1% 연구자 명단 내에서 70%가 상위 5개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국, 독일, 호주 출신으로 굉장히 일부 나라에 몰려 있는 것을 네. 좀 알 수 있고요. 네. 그 사실 이런 그 상위 1% 연구자는 혼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고 연구 인프라, 주변에서 같이 연구하는 이 학생분들이나 연구원들도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기관 또한 중요한데요. 예. 이 상위 1%를 가장 많이 배출한 연구 기관을 살펴보니까 명성에 걸맞게 어디였나요? 1위는 미국 하버드대였습니다. 네. 네, 2위는 생물의학과 의료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었고요. 3위는 미국 스탠포드가 차지했습니다. 네. 또 중국의 중국과학원과 독일의 막스플랑크 협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인원도 거의 절반 가까운 네. 수치를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알 수 있겠는데 네. 그럼 6천 명인 그 1% 과학자 중에 네. 우리나라 과학자는 몇 명이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연구 성과를 낸 그러니까 이런 그 1% 상위 과학자는 어느 나라에서 연구기관,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연구기관에 소속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에 소속돼 있는 1% 과학자는 58명, 58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세계 한 18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그래요? 해요. 근데 이제 이 58명 중에서 4명 정도는요, 2개 이상의 연구 분야에서 중복 선정돼서 중복 카운팅이 된 거니까 실제로 사람으로 따지면 53명이고요. 네.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순수 한국 과학자는 50명, 50명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올해로 이 5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이 연구자를 선정을 해서 매년 그 명단을 발표한 건데 우리나라 연구자의 선정 비중은 그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거든요. 2014년에 처음 선정됐을 때는 우리나라 연구자가 18명밖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매년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29명이었고요. 올해는 53명이죠. 점점 늘어나네요. 네, 그러게요. 지난해랑 비교하면 뭐 거의 70% 정도 상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70% 상승한 거면은 지나치게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많아졌다 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 분석 업체에서 크로스필드라는 분야를 신설했는데 네. 여기에 소속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선정된 국내 연구자가 22명이나 됩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과학이 뭐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과학이 아니라 네. 융합과 어떤 분야와 분야를 좀 넘나드는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과학의 분야를 골고루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단일 분야, 그러니까 뭐 화학 하나, 물리 하나 이런 분야에서는 상위 1%까지 인용 횟수가 올라가지 않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네. 연구자들과 과학 결과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크로스필드라는 부분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크로스필드 분야가 생기면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건데 네, 그쵸. 그럼 우리 국내 과학자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과학자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요. 로드니 로프 유니스트 교수인데요. 네. 이분은 네. 우리나라 부분은 아닌가 보네요. 네네, 예.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국내의 연구기관에 소속돼 있는 과학자인데 네. 이 로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처음 이제 그 상위 1% 과학자로 선정이 됐을 때 화학과 재료과학 두 분야에서 이제 1% 과학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예. 2015년부터는 세 분야, 그러니까 오. 화학, 재료, 물리학 이 세 분야에서 1% 상위 과학자로 뽑혔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한국 기관 소속 연구자 중에 거의 유일한 게 굉장히 뛰어난 연구 성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이 루오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잠재적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도 그래요? 꼽힐 정도로 그렇군요.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는 연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국내 과학자 53명에 미국 국적의 학자가 포함된 거는 국내에서 활동한 학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네. 앞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로드니 루어프 교수 주로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인가요? 네, 저희가 뭐 사실은 많이 보도를 해드렸던 흔한 좀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래핀이나 뭐 탄소 나노튜브 예. 이런 네. 이 나노 물질이 있잖아요. 이 나노 크기의 탄소 소재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이 나노 크기 탄소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특히 그 잠재적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연구 성과로 이제 선정이 된 거냐면 탄소 소재 기반의 슈퍼 캐퍼시터, 그러니까 대용량 축전지를 개발을 한 성과를 예. 인정받아서 지금 굉장히 잠재적 노벨상 후보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뉴스를 통해 보도해드렸던 내용도 네. 포함되어 있어서 신기한데요. 네. 그럼 이외에는 또 어떤 과학자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도 또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네. 과학자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위 1% 과학 연구자 중에서 이 5년 전부터 이제 선정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5년 연속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년 연속 선정된 이것도 연구자들이 쉽지 5년 않은데요. 연속이요? 네, 네. 있습니다. 이 로드니 로프 교수 물론 5년 연속 선정이 됐지만 네. 이렇게 5년 연속 선정된 과학자가 총 8명인데요. 이 중에 7명이 한국 국적이죠. 로드니 로프 교수를 빼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양미학과 독성학 분야를 살펴보면 박광식 동덕여대 교수와 그리고 권익찬, 김광명, 키스트 박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소속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화학과 재료과학 두 가지 분야에서 중복 선정된 현택환 서울대 교수도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또 농학 분야에는 김세권 한국해양대 교수가 선정됐고요. 또 화학 분야는 김종승 고려대 교수와 윤주영 이화여대 교수가 함께 선정이 돼서 5년 네. 연속 상위 1% 과학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또 뭐 이 밖에도 뭐 5년 연속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지난해에 잠재적 노벨상 수상자로 한국 과학자가 선정이 돼서 이 역시 한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이분도 이제 올해 상위 1% 과학자로 선정이 됐어요. 뭐 이 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차세대 태양전지라고 꼽히는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하셨는데 네. 굉장히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냈기 때문에 상위 1% 과학자로 선정이 됐고요. 또 박 교수와 함께 페로브스카이트의 어떤 세계적인 그 효율 수준을 뛰어높였던 석상일 유니스트 교수도 이번에 크로스필드 부분에서 처음으로 상위 1% 연구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상위 1%에 속하는 과학자가 국내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데요.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1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이 5G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네.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우선은 12월 1일 자정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5G 전파를 송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6월 이 정부로부터 확보한 5G 주파수인 이 3.5GHz 대역의 그 주파수 영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12월 1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 일시가 된 거고요. 네. 네. 세계 최초의 이 5G 상용화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별도 장치인 라우터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장비인데 네. 이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이 모바일 라우터가 5G 신호를 받아서 와이파이로 변환을 해서 다른 기계가 쓸 수 있게 이제 하는 방식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와이파이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이 모바일 라우터만 있으면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같은 경우도 5G의 속도에 맞는 이 서비스를 이용은 할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5G 통신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LTE, 4세대 이동통신인 LTE보다 속도가 한 20배 정도 빨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20기가 bps라고 해서 지금보다 이제 20배 빠른 속도가 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실제 속도는 LTE 정도 수준, 그러니까 1기가 bps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월 1일부터 상용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 네. 상용화 서비스는 아직 기업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5G 서비스의 1호 고객이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이 명화공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업은 이 5G 통신으로 이 제품의 결함 여부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이 5G 통신을 이용해서 구현할 거라고 하고요. 또 LG U+의 같은 경우에도 1호 고객을 이 경기도 소재에 있는 이 농기계 제조업체다 이렇게 밝혔고요.
사실 평창올림픽에서 5G 첫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이 국내 5G 상용화를 사실 선도해온 기업이 KT인데, KT잖아요. 네. 이 KT 같은 경우에도 1일에 뭐 당연히 5G 주파수를 송출을 합니다. 네. 뭐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아연 지국의 네, 화재로 그렇죠. 인해서 현재는 지금 그 화재 복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G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 조금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5G 통신의 세계 첫 상용화인데 이렇게 기업 고객만이 먼저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우선은 이 통신사별로 사실 5G 기지국을 뭐 수도권 위주, 광역시 위주로 많이 세웠다고는 하지만 네. 전국에 아직 촘촘하게 광역망이 다 설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쓰려면 아직은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에 5G 전용 스마트폰도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실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4세대 이동통신인 이 LTE 때도 그랬지만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미 빠른 속도, 뭐 고화질 콘텐츠 이런 식으로 체험을 하면서 5G 서비스가 뭐구나 이래야지 사실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개인 고객은 5G 스마트폰이 나오는 내년 3월이 돼야 그제서야 빨라야 이제 5G 3월이요. 서비스를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이라는 이제 차세대 모델에 5G 버전, 5G를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 버전으로 이제 하나의 모델을 더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고요. 네. 뭐 이와 함께 LG전자는 물론이고 뭐 화웨이, 뭐 샤오미 등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지금보다 속도가 5G가 한 20배 정도 빨라진다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네. 속도일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와닿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뭐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지금 뭐 사실 굉장히 금방인데 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1초 내외로 줄어든다. 뭐 이런 식의 순식간에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1초 내외로요. 네, 클릭하면. 지금 쓰면 네. 지금 있는 영화는 용량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1초 내외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 속도가 빠른 것도 물론이고 데이터의 전송량 자체도 사실은 또 많아집니다. 이게 한 100배 정도 많아지고 또 지연 속도 우리가 왜 누르면은 조금씩 로딩이 걸리잖아요. 그 로딩도 한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렇군요. 클릭하자마자 바로 거의 볼수 있는. 끊김없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빠른 5G 통신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의 UHD 방송 영상이나 뭐 AR, VR과 같은 대용량 고화질 영상을 쓸 때 끊김없이 볼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는데 가장 좋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도 고화질 영상 보시는데 사실 아주 어렵지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큰 답답하진 불편함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고 실제로 뭐 속도 또한 아주 뭐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니면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5G 서비스로 고객을 이끌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게 아직은요. 또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TE도 지금 굉장히 요금제가 비싸다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5G 같은 경우에는 LTE보다 더 비싸게 책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뭐 아직은 기지국이 많지 않다고 했으니까 통신 범위가 좀 한정될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단말기가 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비싸게 고가의 단말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 5G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통신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처음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제품이 나오고 플랫폼이 쌓이면서 네. 관련 컨텐츠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을 더 두고 천천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도 내년 3월에야 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웹사이트의 광고를 통해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발견돼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업체 알랩은 특정 웹사이트 광고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자는 웹사이트 광고 서버에서 관리자 권한을 취득해 광고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고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PC에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돼 랜섬웨어에 감염됩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용자 파일이 암호화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웹사이트 방문을 자제하고 운영체제와 인터넷 브라우저 등의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알랩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이 신분증이나 비행기 탑승권을 제시하는 대신 컴퓨터가 얼굴을 인식해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애틀랜타 공항은 현지 시각 12월 1일부터 델타 항공이 승객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공항에서 델타 항공 국제선 이용자는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고 카메라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델타 항공이 미국 세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시스템은 지난 10월부터 일부 노선에서 여러 차례 시범 적용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틀랜타 공항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의 하나인 애틀랜타 공항에서 탑승객 처리가 훨씬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요즘 핀테크 등 생체인식 기술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해상도를 4배 이상 높인 기술이 개발돼 초음파 지문 인식과 음향 현미경, 비파괴 검사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초음파로 종양을 찾을 때 크기가 아주 작다면, 즉 초음파의 회절 한계 이하라면 이미지화할 수 없어 발견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미지화가 불가능한 것을 이미징하는 기술이 서브파장 이미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음파 지문 인식과 생체 인식 기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징이 가능한 음향 메타렌즈를 개발했습니다. 특정 주파수를 갖는 두 음원을 메타렌즈에 통과시켜 회절 한계를 4배까지 높였습니다. This is resonant tunneling based, and using this lens we can use the sub-wavelength imaging, and with sub-wavelength imaging we can go higher resolution. 물체의 형상 정보를 전달하는 소멸파는 거리에 따라 급격히 사라지지만 메타렌즈에 통과하면 내부에 공진 터널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멸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해상도를 높이면 더 강력한 보안이 가능하고 음파의 우수한 투과 특성 덕분에 지문 인식에 필요한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음향 이미징 장치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은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미징 주파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이미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장치의 저전력화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생체인식 기술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발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강소농이라고 부릅니다. 네,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축제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파릇파릇한 새싹과 함께 쌉싸름한 향이 가득한 비닐하우스. 인삼의 싹을 틔워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체험 농장으로도 운영하는 곳입니다. 새싹 인삼에 매료돼 귀농한 농장주는 처음에는 청정 새싹 인삼 생산에만 열심이었지만 3년 전부터 LED 시설을 갖추고 가공, 체험 등 6차 산업에 나섰습니다. SNS를 통한 직거래 마케팅도 높은 소득을 올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강소농에서 이제 많은 홍보와 팔로우 교육들,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교육들을 많이 주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홍보가 될 수가 있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김 씨가 새싹 인삼으로 만든 레몬차와 화분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미용 제품을 강소농 창조농업대전에 출품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그중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강소농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업체와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어때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품은 포장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품은 좀 더 포장들을 좀 더 고급하게 좀 개선하는 게 2012년 시작해 현재 전국적으로 7만 8천여 농가로 늘어난 강소농은 다른 농가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소득을 더 올립니다. 새로운 창의력을 더해서 부가가치 있는 그런 농업 생산물을 생산해서 부를 이렇게 창출하는, 그렇기 때문에 강소농이 대단히 중요하다. 강소농 육성 지원이 농업 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과학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과학 유튜버가 쉽게 설명해주는 시간인데요. 네, 물 위에 떠다니는 꽃가루를 가만히 바라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텐데요. 대체 이런 원리는 무엇이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쾌청한 일요일 아침, 늦잠이라도 잘까 싶은데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잠에서 깬 경험 있으시죠? 햇빛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먼지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수히 많은 분자로 이루어진 고체 물질들은 마찰로 인해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곤 합니다. 그런데 먼지들과 같은 작은 덩어리들은 공기 중에서 마구마구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먼지를 보지 못했다면 담배 연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 연기를 내뿜었을 때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처음에는 사람의 입김의 힘 때문에 연기가 직선으로 날아가다가 이내 사방으로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담배 연기도 먼지처럼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죠. 또는 기분 좋은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향수와 같은 방향제 등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쪽에만 있다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는다면 향수와 같은 방향제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꽃이 많은 봄이나 여름에는 물웅덩이 위에 꽃가루가 떨어진 모습을 본 적도 있을 텐데요. 이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마치 살아있는 미생물처럼 경쾌하게 움직이곤 합니다. 대체 왜 꽃가루가 물 위에 떠 있을 뿐인데 어떻게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액체나 기체 안에 떠서 움직이는 미세한 입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우리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브라운 운동처럼 작은 세계를 관찰하려면 꼭 필요한 과학 장비가 있는데요. 바로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을 최초로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안톤 판 레이우엔훅이라는 17세기 중반의 생물학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포목점을 차린 레이우엔훅은 사업이 번창하자 여유 시간에 남다른 취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빗방울이나 연못의 물, 똥 같은 것에 호기심을 갖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이었죠. 어찌 보면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는 그의 취미는 놀랍게도 또 다른 생물학의 세계로 다가가는 한 걸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꿈틀거리는 수많은 미생물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우엔훅은 세계 최초로 당시에는 극미동물로 불렸던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문인 미생물학을 열게 됩니다. 그는 1674년 최초로 원생생물인 녹조류와 핵함을 보았고 효모와 세균 등을 줄줄이 발견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최초로 사람의 정자를 발견한 인물도 다름 아닌 그였죠. 1827년 영국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식물이 수정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현미경으로 꽃가루 입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꽃가루 입자가 수면 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실험 장치를 내버려 두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운은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꽃가루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일까? 이 현상에 대해 많은 과학자는 물의 온도, 즉 열에 의한 대류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의 대류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죠. 열에 의한 대류라면 실험 장치를 긴 시간 동안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꽃가루가 멈춰야 하는데 긴 시간 동안 내버려둬도 꽃가루의 움직임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에 브라운은 다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곱게 갈아낸 무생물, 즉 무기물, 유리, 금속 등을 액체에 뿌려서 관찰한 것이죠. 그러자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꽃가루와 같이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근본적으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후 77년 뒤인 1905년에 26살의 패기 넘치는 과학자 한 명에 의해서
꽃가루가 움직이는 비밀이 수학적으로 해결되는 논문이 제출됩니다. 이 과학자가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연력학적으로 에너지를 받은, 즉 온도를 가지는 액체 또는 기체의 분자는 매우 빠르게 분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볼츠만의 아이디어를 이용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를 통해 액체와 기체들의 예측할 수 없으면서 빠른 분자 운동으로 꽃가루나 철가루 등의 마이크로 또는 나노 입자에게 계속 충격을 가해 마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무작위로 움직이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3년 뒤인 1908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바티스 페랭의 실험으로 증명됩니다. 페랭은 브라운 운동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공로로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원자와 분자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종결시켰죠. 현미경을 통해 식물의 수정 과정을 연구하려다 우연히 발견한 꽃가루의 무분별한 움직임이 브라운 운동을 탄생시키게 되고, 다시 그 브라운 운동이 이번에는 현미경을 통해서도 볼 수 없었던 훨씬 작은 입자들의 세계의 증거가 되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세계의 운동에 대한 지평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오늘 과학본색 시간에는 5G 상용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5G 시대가 되면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1초면 된다고 하죠. 현재보다 무려 20배나 빨라진다니 아직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 주말 KT 아연지사 화재로 서울 지역 4분의 1이 먹통이 된 사태를 보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닐까 합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